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의 진행자 은지민 변호사입니다. 치열한 삶을 이겨내고 맞은 인생의 황혼기. 여생의 행복한 동행 대신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인생 황혼이혼에서는 황혼의 부부가 왜 이별을 결심하는지,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 문제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사례를 알아보며 법률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종종 안타까운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저도 아이를 키울 형편이 안 되는데 배우자도 아이를 키우려고 하지 않네요. 어떻게 해야 하죠? 이혼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한 푼도 안 주고 있어요. 이혼할 때는 제가 돈을 잘 벌고 있어서 양육비를 많이 주기로 했는데 사업이 망하면서 그만큼 양육비를 못 줄 것 같아요. 양육비를 줄일 수 있을까요? 이처럼 이혼하는 부부가 양육권 문제로 다투는 일은 매우 흔하고, 이혼 당시에는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협의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아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배드파더스라는 웹사이트에서 양육비 미지급 명단을 공개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법원에서는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도록 강제하기 위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 경찰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 교도소에 감치하는 처분을 내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운전 면허를 정지시키거나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기도 하고 명단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부끼리 양육권에 관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양육권자를 정하는지, 양육권자나 양육비를 도중에 변경할 수 있는지, 비양육자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양육권과 양육비, 즉 양육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우리 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문제가 되는 부분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입니다. 위자료는 이 혼인이 도대체 누구의 책임으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고,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생활을 하면서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정하는 것이며, 양육은 이 부부가 함께 낳아서 기르던 아이를 누가 데려갈지,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얼마로 할지, 면접교섭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서로 의미는 다르지만 결국 금전적인 문제, 즉 누가 누구에게 돈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이므로 일단 돈이 오가게 되면 그 순간 더 이상의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육은 아이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 오가는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는 궤를 달리합니다. 최소한 아이가 19살이 될 때까지는 부부 중 한 사람이 책임지고 양육을 전담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따라서 아이의 인생, 그 부모의 인생까지도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양육에 관한 사항은 어쩌면 아이의 인생이 걸린 만큼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도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는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협의 이혼의 경우 미성년 자녀가 없는 부부는 한 달 동안의 숙려기간을 거치는 반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는 3달 동안이라는 숙려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혼 그 자체부터 신중하게 고려해보라는 법원의 입장인 것입니다. 협의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어떻게 정했는지 사실 법원은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이혼을 하겠다는 부부 양 당사자의 의사가 일치하기만 하면 위자료를 주고받기로 했는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지 전혀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따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협의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에 대해서 반드시 협의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아무런 결정을 하지 않고 이혼만 먼저 해도 괜찮습니다. 협의 이혼을 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별도로 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면 되기 때문인데요. 즉, 이혼을 할 때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한 사항은 부부끼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이혼할 당시에 바로 결정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양육권과 양육비, 즉 양육에 관한 사항은 위자료나 재산 분할과는 다르게 반드시 확실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협의 이혼이든 재판상 이혼이든 반드시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만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양육권, 양육비에 관해서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가정법원에 대신 결정해 달라고 청구를 하거나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 즉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요? 우리 법원은 기본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서 부모 중 누가 양육권을 가져갈지, 양육비는 어느 정도로 정하는 것이 적정할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말입니다. 이 때문에 양육권자를 정할 때는 부모의 경제력이나 양육 환경, 보조 양육자의 존재 등 다양한 사정을 전부 고려하고 의사표시를 분명히 할 수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의 경우에는 자녀가 부모 중 누구와 살고 싶은지 그 의사를 직접 법원에서 확인하기도 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이의 나이가 어릴수록 엄마 쪽이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고 아무래도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아빠보다는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를 결정할 때는 부모의 재산 상태나 소득, 고액의 치료비, 교육비,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자녀가 기존에 누리던 양육 환경을 부모의 이혼 후에도 가능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부부 중 일방이 전업주부거나 무직인 경우에는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소득이 없는 부모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자녀 1인당 매월 30만 원의 양육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실무에서는 서울가정법원에서 정해둔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서 양육비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산정 기준표는 그 자체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할 때 많이 참고하기도 하고 재판상 이혼을 할 때도 재판부에서도 이 양육비를 결정하기 위한 주요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위 산정 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란 부모와 자녀 2명, 즉 4인 가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자녀 1인당 평균 양육비를 의미합니다. 상단의 그 부모 합산소득이란 세전 월소득을 의미하고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소득, 이자 수입, 연금 등 부모의 모든 순수입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월소득은 400만 원이고 아내의 월소득은 200만 원이며 9세의 자녀 1명이 있는 부부가 이혼하면서 아내가 아이를 양육하기로 정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이 부부의 부모 합산 소득은 월 600만 원이고 자녀가 9세이므로 표준 양육비는 149만 4천 원이 됩니다. 그런데 남편과 아내의 소득 비율이 2대 1이므로 149만 4천 원 중에서 남편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99만 6천 원을 부담해야 하고 아내는 3분의 1에 해당하는 49만 8천 원을 부담해야 하니까 결국 남편이 아내에게 양육비로 매월 99만 6천 원씩을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렇게 기계적으로 계산하지는 않고 여기다가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약간의 금액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위 산정 기준표의 표준 양육비는 양육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액을 설정해 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 금액보다는 훨씬 많은 양육비가 필요합니다.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 학원 한두 개 정도만 보내도 이미 3, 40만 원씩 들고 성장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식비로만 이미 수십만 원이 들기도 하죠.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양육을 하는 쪽이 아무래도 더 많은 양육비를 쓸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서 양육비를 좀 조정하기도 하고 재산 분할을 할 때에도 이 양육을 한다는 사실을 고려해서 자녀를 양육하는 쪽에게 다소 유리하게 재산 분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자녀가 질병이 있어서 정기적으로 고액의 치료비를 투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럴 경우에는 산정기준표의 표준 양육비에다가 치료비 일부를 포함해서 양육비를 결정하기도 하고 부모가 이혼하기 전에 자녀에게 국제학교와 같은 고액 교육비를 계속 사용하고 있었던 상황이면 이혼 후에도 자녀가 이와 같은 교육 환경을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는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 양육비에 교육비 일부를 이렇게 추가해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한 번 정해지면 부모 양쪽 모두 이를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양육권을 갖게 된 부모는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책임지고 아이를 양육해야 하고 다른 부모는 그에 대한 양육비를 책임지고 아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 번 정해진 양육권과 양육비는 변경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든 법원에서 직권으로 결정을 해준 것이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양육권과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 법원은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또는 부, 모, 자녀, 검사의 청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양육권과 양육비를 어떻게 정하는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이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40대 초반의 남성으로 대기업에서 10년 이상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주인공은 배우자와의 사이에 9살 딸을 두고 있었는데 배우자는 아이 양육을 위해서 결혼 전에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주인공과 배우자가 항상 갈등을 빚었던 부분은 바로 아이를 양육하는 문제였는데요. 주인공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연봉이 상당했지만 자신 혼자 소득 활동을 하는 외벌이이기도 하고 집을 구입하는 문제도 있고 그리고 앞으로 아이가 대학교에 갈 때를 대비해서 좀 돈을 모아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고 자신의 소득 수준에 맞게 교육비를 쓰는 것이 맞지 교육비로 지나친 지출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무조건 아이의 교육은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것으로만 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아직 초등학교도 입학하지 않은 아이의 책값과 장난감 구입비로 수천만 원씩 사용하곤 했습니다. 주인공이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성과급을 받아도 돈이 모이지가 않았던 거죠. 배우자가 전부 아이 교육비로 써버렸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지속적인 갈등과 다툼을 하던 주인공은 결국 배우자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위자료와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큰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딸의 양육권을 갖겠다며 다투다가 결국 재판 이혼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혼 소송을 시작하면서 배우자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주인공은 자신이 대기업 연구원으로 안정적인 고정 수입이 있는 점, 평소에도 퇴근 후나 주말에는 자신이 아이와 놀아주며 양육을 전담했기 때문에 아이와 유대관계도 매우 좋은 점, 자신의 부모님이 근처에 살면서 아이 양육에 수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점, 나중에 아이가 대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면 자신의 회사에서 등록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점, 자기가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조정을 해서 아이를 돌보는 시간을 낼 수 있는 점 등을 주장을 하면서 자신이 반드시 양육권자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반면 배우자는 아이가 아직 어리고 여자아이인 만큼 엄마인 자신이 돌보아야 한다는 점,
아이가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이 전업주부로 대부분의 양육을 부담했다는 점, 그리고 이혼 소송을 시작하고서부터는 자신이 친정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배우자의 부모가 아이 양육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점, 비록 배우자가 전업주부라서 현재는 소득이 없지만 이혼을 한 이후에는 직장을 구할 것이고 주인공으로부터 양육비를 받으면 충분히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주인공과 배우자는 양육권을 서로 가져오려고 치열하게 다투었는데 결국 재판부에서는 주인공이 아니라 배우자가 양육권을 가지는 것이 아이의 복리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에서 근거로 든 사항은 첫째, 아이가 배우자의 친정집 근처의 유치원을 다니면서 이미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므로 이를 변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혼인 생활 동안 주 양육자는 배우자였고 비교적 주인공보다는 배우자와 애착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셋째, 배우자의 부모와 여동생이 보조 양육자로서 도움을 줄 것을 약속하고 있다 등이었고 그 밖에 아이의 나이와 성별 같은 재반 사정을 고려해서 양육권자를 배우자로 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양육비로는 주인공과 배우자의 소득, 재산 상태, 아이의 나이, 거주 지역, 교육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인공이 배우자에게 매월 1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 판결을 받은 직후에 주인공은 자신이 양육권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사실에 상당히 낙심하였으나 자신이 아이를 아끼는 만큼 배우자 또한 아이를 아끼고 잘 돌볼 것이라는 사실은 인정한다면서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례의 주인공과 배우자는 서로 양육권을 가지겠다고 장장 2년에 걸쳐 다투었는데요. 사실 저는 이혼하는 부부가 서로 양육권을 갖겠다고 이 사례처럼 치열하게 싸우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혼은 하지만 부모로서 아이에 대한 책임과 의무는 다하겠다는 의사표시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간혹 부모 모두 아이를 키우지 않겠다고 상대방에게 떠미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할 때는 자신이 아이를 키우겠다고 데려갔다가 막상 혼자 키우니까 힘들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아니면 재혼에 방해가 되어서 등의 이유로 막무가내로 전 배우자에게 아이를 데려다 놓고 도망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부모 양쪽 모두 양육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권자를 어떻게 지정을 해야 할까요?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배우자와 약 15년 동안 혼인 생활을 하면서 슬하의 초등학생 자녀를 한 명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 생활 내내 극심한 성격 차이로 싸우던 주인공과 배우자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주인공과 배우자 둘 다 아이 양육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지병이 있어서 매월 치료비로만 200~300만 원 정도를 써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주인공과 배우자 모두 이 아이에 대한 양육을 서로 떠넘기다가 결국 협의가 안 돼서 이혼 소송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배우자는 아무래도 아이가 어려서 엄마를 찾는 나이인 만큼 엄마인 주인공이 키우는 게 맞고 자기는 일하러 나가면 양육할 시간이 없으며 주인공이 아이를 키우게 되면 자신이 양육비는 넉넉하게 주겠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반면 주인공은 결혼을 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혼인 생활 내내 전업주부 생활을 했던 터라 이혼 후에 취업 준비를 하게 되면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 시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였고 그리고 더더욱 주인공은 아이를 키울 집이 없었기 때문에 아이를 현실적으로 키울 수 없다는 이유를 댔고 또한 경단녀인 자신이 아무리 일을 구하더라도 그 정도의 소득으로는 아이의 치료비를 부담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부모 양쪽이 아이를 못 키우겠다고 나오면 법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아이를 못 키우겠다라고 하는 부모에게 강제로 아이를 키우라고 맡겨봤자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맡길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모 둘 다 아이를 키우지 못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재판부에서는 조정기일을 열어서 부모 양쪽을 모두 조정기일에 소환을 했습니다. 조정기일에 판사님께서 이 부부를 불러다가 엄청 혼을 냈는데요. 자기가 20년 넘게 재판을 하면서 부모 양쪽 다 아이를 원치 않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부모가 돼서 아이를 못 키운다고 하면 어떡하냐고 엄청 혼을 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이 부부가 아이한테 애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긴 조정 끝에 양육은 어느 정도 재산도 있고 집도 있으며 현실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있는 배우자가 하기로 하고, 대신에 아이가 하교한 이후부터 밤까지는 주인공이 아이를 돌보는 대신에 배우자에게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주인공과 배우자 모두 자녀 양육을 위하여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양보를 하였기 때문에 이런 다소 특이한 형태로 양육에 대한 협의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양육에 관한 사항이 한번 정해지면 보통은 그대로 이행을 하는데 종종 양육권자 변경이나 양육비 변경을 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육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쪽이 다시 양육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아이가 어릴 때 이혼을 하면서 양육비를 그 당시에는 50만 원씩 받기로 결정을 했는데 점점 아이가 크면서 학원비나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양육비가 50만 원으로는 부족하니까 더 달라고 증액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면 이혼 후에 사업이 망해서 재산이 크게 줄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지급할 양육비를 감액해달라는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 청구와는 달리 감액 청구는 일반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법원의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줄이는 것이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자녀가 나이가 들수록 양육비가 많이 들었으면 들었지 반대로 줄이는 것은 자녀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런 이유로 인해서 양육비 감액 청구를 할 때는 청구인에게 상당한 재산 변동이 있거나 청구인이 상대방과 이혼을 하면서 이미 재산 분할로 미리 양육비를 포함해서 많이 줬다라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세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는 기존에 정해둔 양육비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한 주인공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40대 중반의 남성으로 약 7년 전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두 자녀의 양육비로 자녀 1인당 매월 120만 원씩 총 24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습니다. 이혼을 할 당시에 주인공은 꽤나 큰 사업을 하면서 월에 2천만 원 이상의 수입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 1인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배우자와 이혼은 했지만 자녀들의 아버지로서 역할과 책임은 다하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주인공은 이혼 후에도 항상 양육비를 제때 지급했고, 자녀들을 면접 교섭을 할 때마다 용돈도 꾸준히 지급을 했으며 자녀들의 학원비 또한 주인공이 양육비와는 별도로 부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의 자녀 중 한 명은 운동선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활동비나 전지훈련비, 장비 구입비 같은 비용이 많이 들었는데 그 비용까지도 전부 주인공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1, 2년 전부터 주인공의 사업에 문제가 생기면서 주인공은 자녀들의 용돈은커녕 양육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고 결국 개인 회생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의 경제 상황이 크게 변했다는 사정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전 배우자는 주인공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니 계속 독촉을 했고 이전처럼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양육비를 도저히 지급할 만한 경제적 여건이 안 됐던 주인공은 어쩔 수 없이 양육비 감액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는데요. 앞에서 양육비 증액과는 달리 감액은 매우 어렵다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가정법원이 양육비 감액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는지 판결문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재판 또는 당사자의 협의로 정해진 양육비 부담 내용이 재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하게 되었다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지만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친자법을 지배하는 기본 이념인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양육비의 감액은 일반적으로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당초 결정된 양육비 부담 이외에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의 유무와 내용, 그러한 재산상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쌍방 재산 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자녀의 수, 자녀의 연령 및 자녀의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 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양육비 감액이 불가피하고 그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는 자녀의 복리에 필요한 것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통상적으로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증가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종전에 정해진 양육비의 분담이 과다하게 되었다고 주장하여 감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자녀들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양육비의 감액이 필요할 정도로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하였는지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입니다. 즉, 아이가 점점 커갈수록 양육비도 많이 드는 것이 상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감액시키려면 청구인의 소득과 재산이 현저하게 감소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양육비 감액을 신청하면서 자신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던 자료를 제출을 했고 그리고 자신이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재산 상태에 대한 자료까지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사업 실패로 인해서 재산이 감소했을 뿐만 아니라 수억 원의 채무까지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이혼할 당시에는 표준 양육비보다 훨씬 상회하는 수준으로 양육비를 지급했던 점, 이혼한 후부터 5년 동안은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했던 점, 그리고 주인공이 양육비 이외에도 자녀들의 학원비를 부담했고 정기적으로 용돈도 주었던 점 등을 설명을 해서 주인공의 재산이 현저하게 감소한 탓에 불가피하게 양육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재판부에 소명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주인공의 소득과 재산이 이혼할 당시에 비하여 현저하게 줄어들었기 때문에 양육비를 감액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인정을 해서 자녀 1인당 70만 원으로 양육비를 감액시켜 주었습니다. 이처럼 양육비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권자도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다만 양육비는 아이를 키우는 데 필요한 돈의 액수가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문제에 불과하지만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아이의 입장에서는 생활 환경이 바뀌는 것이다 보니까 우리 법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육권자 변경을 받아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양육권자 변경은 쉽지 않은 것인데요. 네 번째로 소개드릴 사례는 아이의 의사를 반영해서 양육권자가 변경된 사항입니다. 주인공은 40대 초반의 여성으로 5년 전에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가 두 자녀를 키우고 주인공이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자녀 1인당 매월 60만 원씩, 총 1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외국계 기업에 재직 중으로 1년의 절반 정도를 해외에서 출장으로 보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인공보다는 배우자가 훨씬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인공은 자녀들을 면접 교섭하던 중 엄마와 살고 싶어 라는 자녀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자녀들에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배우자는 매우 교육열이 강하고 엄한 성격으로 당시 자녀들은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방과 후부터 자정까지
계속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학원을 다니는 상황이었는데요. 성적이 조금만 떨어져도 배우자는 무섭게 자녀들을 혼을 냈고 심지어 자녀들이 주말에 놀러 간다거나 하면 심한 체벌까지 하였습니다. 초등학생인 둘째가 아빠한테 맞았다면서 허벅지에 멍이 든 자국을 보여주자 주인공은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즉시 자녀들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에 이 전 배우자를 아동학대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주인공은 당장 자녀들을 국제학교에서 일반 학교로 전학을 시키려고 하였으나 주인공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자녀들의 전학 수속조차 밟을 수 없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이 문제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자녀가 은행 계좌를 개설하거나 응급수술을 하게 되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할 때, 전학을 할 때 등이 있는데요. 일반적인 부부는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하기 때문에 부모 중 아무나 가서 자녀의 전학 수속을 밟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게 되면 부모 두 사람 중 한 사람만 이 친권과 양육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아닌 부모는 자녀를 전학시킬 수도 없고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양육권자가 아닌 주인공은 양육권자를 변경하고자 가정법원에 친권자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중학생인 자녀들의 나이를 고려할 때 누구와 함께 살고 싶을지 자녀들이 충분히 의사표현을 할 수 있었던 점, 자녀들이 주인공과 함께 살고 싶어 하는 점, 배우자가 자녀들을 아동학대를 했다고 볼만한 정황이 있었던 점, 자녀들이 실제로 배우자의 집에서 주인공의 집으로 주거를 이전한 점, 주인공과 전 배우자 모두 양육권자 변경에 동의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주인공으로 변경을 하고 대신 배우자가 주인공에게 자녀들의 양육비로 매월 총 12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부부 사이에 합의가 되었든 법원을 통하여 강제로 판단을 받았든 중도의 사전 변경으로 변경이 되었든 일단 양육권자와 양육비가 한번 결정되면 부부 모두 이를 따라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나몰라라 하는 부모도 꽤 많습니다. 이처럼 이혼한 전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아낼 수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주인공은 50대 여성으로 이미 15년 전에 배우자와 협의 이혼을 하고 홀로 어린 두 자녀를 키웠습니다. 협의 이혼을 할 당시에 배우자는 주인공에게 두 자녀에 대한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씩, 두 자녀 합해서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인당 25만 원의 수준이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가정법원이 정해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보면 소득이 없더라도 전업주부더라도 무직이더라도 자녀 한 명당 최소한 매월 30만 원씩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배우자가 두 자녀의 양육비로 합쳐서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한 것은 최저 양육비에도 못 미치는 매우 낮은 정도의 금액이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자는 이혼을 한 직후에 두세 달 정도만 양육비를 지급하다가 이마저도 어느 순간 지급하지 않더니 어느 순간에는 재혼을 하면서 아예 연락처조차 바꿔버리고 잠적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주인공은 정말 온갖 일을 다하면서 두 자녀를 홀로 어렵게 키워냈고 자녀들은 어엿한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인공은 배우자로부터 그 어떠한 금전적인 지원도 받지 못했고 힘들게 일을 하면서 혼자 자녀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가 모두 성인이 되고 얼마 후에 주인공은 우연히 전 배우자가 공무원이 되었고 재혼해서 아이까지 낳고 잘 산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15년 동안
홀로 두 자녀를 키우면서 온갖 고생을 했던 주인공은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양육비, 약 9천만 원의 양육비를 전 배우자에게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과거에 받지 못한 양육비를 청구할 때는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아무런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그 권리를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독일의 법학자인 루돌프 폰 예링이 말했듯이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소멸시효는 권리의 종류마다 다른데 일반적인 채권의 경우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며 미지급 양육비 또한 마찬가지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있는 채권입니다. 그렇다면 미지급 양육비의 경우에는 과연 언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었던 때라고 보는 것일까요? 우리 법원은 과거 양육비 청구권도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라면서 다만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과거의 양육비 청구권은 자녀가 성년이 된 때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상태에서는 과거 양육비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그 과거 양육비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지만 자녀가 성인이 되었다면 그 성인이 된 시점부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과거 양육비가 대략적으로 9천만 원 정도였는데 이를 전 배우자로부터 실제로 받아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운이 좋게도 주인공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전 배우자가 현재 거주하는 집 주소를 알 수 있었는데요. 주인공은 배우자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확인을 해서 그 집이 전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인공은 이 전 배우자를 상대로 과거 양육비 9천만 원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이 집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했습니다. 잠시 설명드리자면 가압류란 채권자가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임시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을 하려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판결을 받아야 하는데 이 소송이 짧게는 몇 달, 길게는 몇 년씩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은닉하지 못하게, 타인에게 증여하지 못하게 임시로 묶어둔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인공은 이 전 배우자에게 과거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전 배우자가 혹시라도 이 집을 마음대로 팔거나 현재 배우자에게 증여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신청을 하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전 배우자는 자신의 집에 가압류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마자 주인공에게 연락하여 과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거듭 사과를 했고 과거 양육비 9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기는 어려우니까 이를 좀 분할해서 지급해 달라는 쪽으로 요청을 하였습니다. 주인공은 전 배우자와 합의를 해서 과거 양육비 9천만 원 중에서 절반은 일시금으로 지급을 받고 나머지 절반은 가압류를 풀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연말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이 경우는 전 배우자가 자신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잘못도 인정을 했으며 사과를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양육비를 지급을 하였는데요. 제가 실제로 사건을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중도의 양육비를 자발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고 보통은 강제 집행까지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을 종합해보자면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반드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정해야 하고 부부 사이에 이 자녀에 대한 양육 사항이 협의가 되지 않을 때에는 가정법원을 통해서 강제로 혹은 가정법원의 직권으로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육에 관한 사항을 한 번 결정했다고 해서 이를 바꿀 수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앞서 계속 강조드렸듯이 우리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양육권자나 양육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이 양육에 대한 상황을 변경하는 것이 자녀에게 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미성년자가 성인이 된 때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는 언제든지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도과하기 전에는 반드시 권리를 행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 양육비를 청구를 할 때는 실제로 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전 배우자의 재산 상태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정보가 있으시다면 직전에 설명드린 사례에서 한 것처럼 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해온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비단 두 사람만의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결정을 하시기 전에 진솔한 대화와 진심 어린 이해로 서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 주십시오. 그래도 할 수밖에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황혼이혼이 올바른 선택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